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전 효과와 그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그 실험 현상들, 결과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아주 그 단순한 가정 하나로 모두 설명할 수 있었던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에 대해서 배웠죠. 과학은 이렇게 가장 단순한 가정으로 가장 복잡한 것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좋은 이론이죠. 대표적인 게 FMA죠.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뿐만 아니라 우주의 그 천체의 움직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종말을 맞을지에 대한 것까지 참 모든 그 분야에서 F는 MA라고 하는 마법 같은 그 수식 하나로, 물론 이제 여기에 미분이 들어가고 하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수식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고, 신기하게 좀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은 또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광량자설,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인 이런 증거들이나 그것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 근대 과학, 17세기면 1600년대죠. 뉴턴이 활동했던 시기이고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설명하려는 논쟁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동이라고 하려면 매질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에테르는 그 가상의 매질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주를 관찰할 때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어떤 매질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런 저항도 없고, 그리고 우리도 사물을 보거나 할 때 빛이 보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물과 내 눈 사이에 가상의 매질이 있다고 하는 건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바람이 불거나 할 때 그 매질이 움직인다면 우리가 바람 불 때에 어떤 사물이 이렇게 흔들려 보여야 하거든요. 마치 흐르는 물 속에서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물 바깥에 있는 사물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 방해를 받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F는 MA로 모든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빛의 직진성이나 반사와 굴절 등을 빛의 입자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0여 년이 지난 후에 과학자 영이 펜, 예. 왜 안 나오죠? 하나? 네. 영이 수행했던 빛의 간섭 실험.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여기에 두 개가 있고 스크린에 이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런 그림들을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이건 레이저가 있을 때, 자, 레이저는 라이트 앰플리파이드 바이 레이저죠. 스티뮬레이티드 에미팅.
레조넌스. 그러니까 뭐예요? 라이트인데 증폭된, 무엇에 의해서 그 자극된 에미팅, 그 내가 어떤 빛을 쪼여줘서 그 빛에 의해서 자극받아서 증폭된 빛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는 결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마루일 때 다 마르고 고리고 마르고 고리고 요런 빛들이 레이저예요. 참고로 LED는 파장은 같은데 결이 달라요. 결이 각각 시작하는 지점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할 때만 해도 LED는 없었고 이런 이제 뭐 촛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전구도 20세기에 개발이 됐고 그러면 이 촛불에서 나오는 거는 파장도 지각각이고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섞여 있고 또 결도 다 지각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간섭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이 실험을 할 때 슬릿을 두 개를 놔요.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중 슬릿은 여기 있는 거고 여기에서 나온 5만 가지 파동과 막 그 진폭의 진동수 중에 빛 하나만 남기는 거죠. 빛 한 다발만 남길 수 있게. 그리고 그게 회절이 돼서 가면 이제 비로소 여기에서 나오는 빛은 굉장히 그 결이 같은 그런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실험을 정밀하게 하려면 요 첫 번째 슬릿의 구멍을 작게 만드는 수밖에 없고 요걸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여기에 도달하는 빛의 밝기는 굉장히 흐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험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 모식적으로 그림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수면파의 S1, S2에서 그 파동이 나와서 간섭하는 것처럼 간섭했겠구나라고 그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실험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실험이었죠. 근데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립이 됐죠. 그래서 아무리 뉴턴이라고 해도 어떤 실험이나 그러니까 새로운 발견 앞에서는 뭐 우리가 그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요게 이제 자연과학의 풍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네 가지 전자기학 이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면 빛의 그 속도가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시광선을 이야기하겠죠. 이 가시광선 우리가 빛이라고 불러왔던 것들이 그냥 전자기파의 하나인 것을 그 알아냈고요. 그리고 전자기 그 이론을 포함해서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이제 증거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광전 효과에 있어서는 이런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그 설명으로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광자, 빛광자의 그 아들 자자를 쓰겠죠. 그래서 빛 알갱이 우리가 뭐 입자를 전자, 그 양성자, 원자 그런 것처럼 광자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량자 또는 광자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실들을 통해서 빛의 본질이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간섭을 보면 빛은 파동이고 또 너무나 분명하게 광전 효과를 보면 빛은 입자인데 이 이중성을 어떻게 그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것을 둘 중에 그러면 빛은 뭐냐라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빛은 빛이다. 근데 그 빛은 이런 간섭과 회절을 한다고 하는 파동의 성질과 또 그 광전 효과, 전자를 금속으로부터 떼어내는 광전 효과라고 하는 파동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빛의 이중성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실험에서 두 가지 성질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빛의 파동성을 관찰하는 실험에서는 입자성이 나타나지 않고 입자성을 관찰하는 실험에서는 파동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렇게 이제 작은 알갱이인데 우리가 요 작은 만약에 요 부분을 우리가 막 크게 확대하면 이것도 어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픽셀 단위보다 더 작게 이 연속적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요 알갱이 하나하나가 보이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동처럼 우리가 취급을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요 알갱이 하나하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픽셀을 이렇게 확대하는 실험을 할 때에는 요 요것보다 그러니까 요 그것보다 더 작은 구조를 만들 수 없는, 왜 픽셀이라고 하는 불연속적인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멀리서 보면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보이는 실험에서는 파동성, 이게 이렇게 보이는 그 규모의 아주 정밀한 실험에서는 입자성이 그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마치 동전의 앞뒤를 동시에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런 그 비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그 좀 더 구체적으로는 조금 아까 설명했던 대로 우리가 그 알갱이 하나하나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수를 곱해버리기 때문에 웬만한 빛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작은 에너지가 되죠. 다시 말해서 빛의 에너지 알갱이 하나가 엄청나게 작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악수를 할 때 마찰열 또는 그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볼 때 또 핸드폰의 겉표면에 그 화면을 바꾸기 위해서 손으로 터치할 때 이때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엄청나게 그 많은 그 에너지를 그 에너지 알갱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빛이 입자 알갱이라고 하는 것을 그 경험하거나 고려해야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아주 작은 반도체 속에 반도체에 보면 뭐 나노 5나노 막 이렇게 되잖아요. 5 곱하기 10의 9승미터 이 정도의 선로를 이 도선을 전자가 진행을 하고 그 전자가 또 이렇게 회전이 끊어져 있는데 여기서 전자가 이쪽으로 뛰어넘어갈 수도 있는,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죠. 요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아주 미세한 공정의 그 반도체를 만들 때에는 이제 전자의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빛도 입자로 그 실험을 하게 될 때랑 파동으로서 행동을 하게 되는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밀도를 가지고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 그 입자성을 이용해야 하는지 파동성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빛이 입자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장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CCD라고 전하 결합 소자, 그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해봐야 그렇게 크게 이해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이 CCD랑 비슷한 원리인데, 우리가 최근에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할 때 그 패널 있죠. 그 패널에 전자가 빛을 받아서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서 광전 효과, 그리고 빛이 입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쓰게 되고요. 또 하나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할 때에도 빛 알갱이가 전자를 떼어내는 이런 현상들을 활용해야 CO2랑 H2O가 합쳐져서 포도당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 CCD에 대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디지털 카메라,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도 많이 없죠. 지금 핸드폰이 이제 오락기계,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 요 시장, 그리고 MP3 이런 시장들을 이제 다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계 하나에 예전에 따로따로 갖고 다녀야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다 포함이 돼 버리죠. 자, 우리 CCD가 어떤 건지, 이제 기본적으로 광 센서죠. 그러니까 센서라고 하는 게 뭔가가 있으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걸 센서라고 하죠. 그래서 뭐 자동 문이 여기 있고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 빛을 쏴요. 사람이 없을 때는 빛이 그냥 통과하는데, 여기 사람이 서 있게 되면 빛이 다시 돌아오죠. 이걸 이제 감지해 가지고 문을 여는. 근데 이제 너무 작은 아이들은 이런 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자동 조명등. 그러니까 몇 시에 해가 떠서 몇 시에 해가 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타이머로 조명을 켰다 껐다 할 수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굉장히 소나기가 많이 올 때에는 굉장히 구름이 두꺼워서 한낮에도 어두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조명 위에 이런 이제 센서를 하나 놓고, 그러면 이제 요 빛의 양에 따라서 빛의 양이 어느 정도보다 낮아지면 이제 조명을 키도록 이렇게 하는 자동 조명등을 쓸 수도 있고, 뭐 가로등에 전자 패널로 충전을 한 다음에 가로등을 켜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신관, 신관에 있는 시계 있죠? 그 시계도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가지고 쓰는, 거기 매번 거기다 달아놓고 배터리를 바꿔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충전하면 30일 정도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30일에 하루 정도만 빛이 좋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죠. 핸드폰의 카메라가 굉장히 좋은 것이 있음에도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이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이 구경 때문에 그래요. 이제 화소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들어오는 빛의 양이 어느 정도
이하일 때에는 뭐 빛이 찍히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움직임이나 야간에 사물을 찍거나 할 때에는 좀 구경이 큰 것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EPL이나 이런 스포츠 경기 찍는 것을 보면 뭐 사람 얼굴만한 카메라들이 있죠. 렌즈를 낀 카메라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1초에 프레임 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초슬로우 비디오로 재생을 해도 화면들이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그래서 아주 정밀한 골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핸들링 반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VAR 시스템을 확인할 때에도 잘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CCD 디지털 카메라에 필름 자리 대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카메라는 이제 필름이었고, 필름은 코닥이랑 후지 일본 제품들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제 일본이 요 후지랑 코닥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요 필름에서 이 CCD 요기로 넘어오지를 못해서 이제 도태돼 버린. 그래서 삼성도 요걸 만들다가 이제 접었죠. 삼성도 이제 너무 산업이 이게 떠가지고 이게 돈이 되겠다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스마트폰 같은 게 나와서 그동안에 투자했던 게 다 소용이 없어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도 굉장히 투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CCD는 좀 확대해서 이걸 보면 디지털 카메라의 부품인 전화결합 소자는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소자로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발생하는 광전 효과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광 센서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거기에서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광 다이오드들로 배열되어 있고, 한 개의 광 다이오드가 하나의 화소에 해당하지만 이제는 여러 개의 광 다이오드가 하나의 화소에 해당하는 CCD. 그럼 뭐예요? 옛날에는 최소 단위가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요거조차도 이제 훨씬 더 정밀하게, 훨씬 더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벽돌을 가지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벽돌 크기보다 더 작은 구조는 우리가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개의 광 다이오드로 하나의 화소를 만들면 이 화소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게,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제 흐려지거나 이렇게 뭉개지지 않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를 통과한 빛이 CCD에 닿으면 광전 효과 때문에 각 화소에서 전자가 발생하는데, 이 빛의 세기가 셀수록 전자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각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하의 양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이제 디지털 신호로 첫 번째 화소에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이 어떤 세기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진 보는 프로그램에 요 기계어가 들어가면 얘는 첫 번째 화소에는 레드, 그린, 블루를 몇 대, 몇 대, 몇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거기에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게 찍는 과정이고 여기 이제 재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구조는 렌즈와 그리고 필터와 다이오드, 이 센서죠. 그래서 빛을 모아서 광 다이오드에 집중시키는, 자, 광 다이오드에 이게 있으면 요 안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요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빛을 요 광 다이오드에 집중해서 좀 더 그 많은 빛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많은 빛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그 짧은 시간에 들어온 빛으로도 사진을 찍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어두워서 안 보이는 그 것들이 없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을 모으는 렌즈의 역할이 있고요. 또 컬러 필터라고 하는 거는, 자, 요렇게가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의 그 필터죠. 여기도 레드, 그린, 블루가 있고요. 네, 요렇게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요게 이제 레드, 그린, 블루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이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초록색만 통과시켜서 이 부분을 통과한 빛이 그 기록되는 요 광 다이오드는, 아, 초록색 몇 개, 그 빨간색 전자 몇 개, 파란색은 전자 몇 개. 아, 그럼 전자 몇 개가 튀어나왔다는 거는 곧 레드, 그린, 블루가 몇 대 몇 대 몇째 세기로 들어왔다고 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이용해서 그 레드, 그린, 블루로 컬러 영상을 디지털 신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광 다이오드. 빛이 닿으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전자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 다이오드 안에 있던 전자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원자가띠에 있던 것들이 이제 전도띠로 나와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 화소에서 발생한 전자들은 수직 수평 방향으로 차례로 이동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전자 10개, 5개, 뭐 몇 개 이렇게 되면 얘네들에게 전원을 연결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를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려면, 자, 여기를 플러스로 해주고 여기 플러스면 이 전자가 이렇게 퍼지겠죠?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리고 여기를 없애주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럼 또 다시 여기를 플러스 플러스로 해서 전자가 이렇게 돼 있다가 또 이게 없애주면 다시 일로 오는, 그 송충이 기어가듯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모았다가 다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모았다가, 이런 식으로 전자를 모아서 전자 몇 개 모아왔어 라고 하는 것으로 요 각각의 화소에 그 빛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이제 거기에 이제 전자 몇 개를 모아왔는지에 따라서 전압을 전압이 얼마인지를 또 측정하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은 뭐 굉장히 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설명할 만큼 단순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구현하고 이런 기계를 만드는 것은 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밤을 새웠던 공학하는 사람들의 공로죠.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수천만 화소, 옛날 같으면은 정찰 위성에나 실렸을 만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핸드폰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기술의 진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CCD는 빛의 세기, 마치 우리 눈 속에 있는 원통 세포 같이
빛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걸 구별하지는 못하고 빛의 세기만을 구별하기 때문에 파란색 필터를 통과한 빛이 어느 정도 밝기, 초록색, 보라색, 지금 같은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들어오는 게 필터에 따라서 다르게 찍히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각각의 특정한 화소 어떤 지점에 레드, 그린, 블루의 밝기를 다 기록을 하고 그걸 다시 세 개를 합치면 이제 이런 천연색, 그냥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그런 색깔이 이게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화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록해야 되는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JPG나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죠? 어쨌든 그런 어떤 확장자로 저장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핸드폰에도 보면 사진 몇 장 안 찍었는데 막 메모리 부족하다고 나오는 걸 보면 처음 세팅을 막 한 장당 기가바이트로 세팅을 해놓은 그렇게 찍으면 정말 사진을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제 똑같이 정밀하게 나오는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에는 760메가바이트 들어가는 요 CD 한 장이면은 영화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들이 조금씩 품질이 좋아지면서 CD 1, 2로 나눠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DVD 크기는 비슷한데 DVD가 되고 거기서 지금 블루레이 레이저로 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 20기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거가 몇 기가 정도 되는지 3기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도 훨씬 더 화소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1초당 프레임도 늘어나고 그리고 사운드도 그냥 스테레오 정도가 아니라 막 7.1 채널 지원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CPU의 속도나 메모리 이런 것들도 동시에 다 받쳐줘야 이제 이런 기술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 쓰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 군사위성이 정찰하고 뭐 그 높은 400km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분석하면 자동차의 그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픽셀 수를 굉장히 늘리고 망원경의 구경을 굉장히 높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일반 필름, 요 일반 필름은 이제 화학적인 빛에 반응하는 화학적인 것들을 활용하는 반면에 얘는 이제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을 하고 아까 광전 효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즉각 튀어나온다. 그래서 빛을 쪼이자마자 튀어나오는 빛의 광전 효과의 원리 때문에 감도가 굉장히 좁고 좋고 그리고 필름을 갈아 끼지 않아도 되고 인화를 하거나 하는 것에 뭐 특별한 제약이 없죠. 그냥 프린터를 넣어서 프린트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자외선이나 적외선까지 감지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도 달라요.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가시광선이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는 적외선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냥 이렇게 그라데이션이죠. 이렇게 퍼져버리고 대충 여기까지는 그거고 여기서부터는 적외선이고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에 우리가 적외선 치료기 같은 걸 보면 빛이 안 나오는 적외선 치료기는 없잖아요. 만약에 적외선만 나온다면 우리 눈에 안 보여야 되겠죠. 근데 항상 이렇게 뭔가 빛이 나오니까 적외선 영역에 최대가 되긴 하지만 우리 가시광선 영역도 걸쳐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CCD도 딱 가시광선만 보는 CCD, 이걸 만들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리모컨 이렇게 켜면 이 핸드폰으로 리모컨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찍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CCTV 그리고 천체 관측할 때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감지하니까. 그리고 심해에 내려보내는데 이제 공기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그 기압 차이 때문에 힘든데 요거는 이제 그런 공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내시경 같은 분야에서도 아주 작은 내시경을 하려면은 뭐 그 이제 어쨌든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게 만드는 것에 이 광학 기계나 옛날식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하로 작게 만들 수 없는 반면 이 CCD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소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생각해 보기. 화소수가 큰 CCD를 사용하면 영상이 더 선명해지는 까닭.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이상의 화소수가 되면 우리 눈이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눈의 화소수보다 더 높은 화소수는 다 똑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화면들을 우리 눈이 그거보다 훨씬 더 저화질의 그 사진으로 저장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되게 그 이런 거를 우리 눈의 화소가 요걸 하나로 보면 아 이건 검은 거야 하얀 거야 둘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화소수가 크면 우리가 확대를 하거나 큰 화면으로 볼 때 훨씬 그 자연스럽게 연속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들은 분명히 있겠죠. 자, 빛의 이중성 그 원리와 이 응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